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습니다. 장윤기에 희생된 고 이채원 양 유가족들은 경찰이 살인마의 편이었다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을 찬 남성이 검은색 차량에서 내립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황급히 법정 내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봐주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강력팀장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장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케이블 타이로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만큼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2달이 지나서야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으로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케이블 타이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제19 감사기식 조직적 은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장윤기에게 살해당한 이채원 양 가족은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윤기가 경찰 가족이란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고 공권력이 한패가 돼서 진실을 칼로 난도질했다며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우리 채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살인마의 편이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 감히 경찰을 사칭합니까? 경찰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재판을 앞둔 장윤기는 기소된 뒤 처음으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일 기세인데요.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 장모 경감이 아들 주거지의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주요 물증을 폐기한 사실이 검찰 보안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사태는 경찰의 조직적 유착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수사팀장은 납치 범행에 쓰일 수 있는 결박도구,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감식 장면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이 장윤기 아버지에게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는 물론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과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검찰 보안수사로 경찰 초동수사 결과가 뒤집힌 사례까지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시선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 문제로 쏠립니다. 이 대통령이 공을 국회에 넘긴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여권은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등 속도를 늦출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안수사는 암장된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며 폐지되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 판단을 위해서만 보충적으로 이뤄져 수사 기소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대상 의견조사에선 응답자 3분의 2가량이 보안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수사에 대한 어떤 교차 검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순 부실 수사를 넘어 경찰의 제19 감싸기, 나아가 윗선 개입 가능성을 검찰이 들여다보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보안수사권 존폐 논의의 주요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틀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이틀째 호르무즈에서 대이란 공습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공습을 언급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이 미군의 이란 공격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과 함께 이란의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또 공격한다면 더 심각하게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CNN은 미군이 어제에 이어 호르무즈 해협 북쪽 끝 부분을 중심으로 공습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도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군의 대한 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어제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해군이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여러 차례 강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추가 공습을 예고하면서 지금까지 공격하지 않았던 이란의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에 대한 공격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Their electric plants where they make their electricity in there. We will,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I don't want to do that, but if we have to, we'll take them out. They have desalinization plants. We'll take them out if we have to. 여기에 대이란 해상봉쇄 재개와 이란의 원유 수출 거점이죠. 하르그 섬 점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란을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앞서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면서 이란을 향해 쓰레기,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내뱉었는데요. 다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과 전쟁 재개는 아니라면서 단기 공격으로 빨리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European allies? I don't think it's going to start again. I think it's going to go very quickly. But when they hit, we hit. You know, it's what we use their language. We speak their language. No, I don't think so. I think anything that happens is going to be over very quickly. 네, 이란도 앞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직 이란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예고 발언에 대해 저속한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의 공격이 종전 양해각서 위반이라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의 양해각서 5조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안전보장 책임은 이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 조항을 역행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산 원유 제재에 다시 나서는 등 일방적 조치로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란 국민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مریکا و در رأس اون رئیس جمهورش ترامپ به هیچ یک از اصول و قواعد بین الملل پایبند نیست قطعا هم انتظار نمیشه داشت که به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پایبند باشن.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보다 5.2% 올랐고 WTI도 4.37% 상승해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목포시 김원희 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3선 20대 국회 원내대표로 활약을 했던 김성태 전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원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게임의 룰을 놓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당원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를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원회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게 따르면 후보자가 당대표 3인일 때는 선호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아, 선호투표의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까? 정확히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고민정 의원, 조승래, 문정복 의원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가지 않는 방식의 투표 방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청계가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원희 의원님 나오셨는데 이거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고요. 이미 아까 죄송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당무위 의결로 이미 해소가 된 논란입니다. 오늘 종이를 좀 갖고 오셨는데 이걸 비춰주시면 이게 뭐냐면 25년 7월 2일자 당무위 의결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경선 룰을 확정하는 당무위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 전당대회를 위해서 7월 2일 날 당무위를 개최해서 의결한 겁니다. 여기 보면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 이렇게 딱 빨간색으로 의결되어 있죠.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밑에 선호투표가 분명히 써져 있긴 하네요. 그리고요. 이때 의결에 참여했던 명단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조승래 전 사무총장님도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정복 의원님 그리고 고민정 의원님 등등 요즘 또 특히나 우리 전준희 위원장인 이하경 의원님도 있고 다 계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까지 해갖고 갖고 이때 이제 당무위라는 게 왜 하게 되냐면 보통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당에 구성이 됩니다. 그 전당대회 위원회에서 경선 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경선의 룰을 정해서 최고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보고받은 최고위는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그걸 당무위의 안건으로 삼고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제 전당대회 룰과 일정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25년 8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경선 룰을 확정한 당무위이기 때문에 후보가 몇 명일지 누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선 룰을 당무위에서 정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때 후보자가 둘밖에 없어서 즉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둘밖에 없어서 선호투표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미 둘의 경선 룰로 선호투표가 당무위 의결로 확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죠? 정청래 당대표가 됐고 이 룰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후보 측과 박찬대 후보 측에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래서 당무위에서 8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당헌 당규 논란은 이 당무위 의결로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헌에 결선 투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정하는 얘기를 이제 당무위에서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자신들이 이미 이 룰로 25년 8월 전당대회를 치른 거예요. 이미 당대표가 됐다 이 룰로. 그렇죠. 그때는 2명이었기 때문에 선호투표가 없었을 뿐이지 만약에 다른 후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결선투표를 했겠죠. 결선투표의 한 방식으로 선호투표를 실시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후보가 2명이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아무 말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당헌 당규상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그 당무위 의결에 직접 참석을 했든 아니면 위임을 했든 문정복 우리 최고님이나 우리 조승래 전 사무총장님이 이미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무위 의결 사항으로. 그렇다면 본인들이 그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유리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했다가 불리하다고 판단되니까 룰을 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이제 흔히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당내에서 내로남불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룰의 전쟁이라는 거는 뭐 경선 때마다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반발하는 쪽이 좀
내가 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쪽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불과 이제 뭐 한 20일 전까지만 해도 당 대표를 하고 또 당 대표의 임명에 의해서 사무총장을 했던 그런 분, 그리고 당 대표와 함께 런닝메이트로 실질적으로 친청계 최고위원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이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편리한 측면도 있어요. 일체 가반수가 안 녹으면은 다시 뭐 재투표하려면 또 예. 맨날 며칠 기다렸다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예. 뭐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선호 투표제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하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 이제 개표 과정을 어떤 직관적으로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또 음모론을 또 제기할 수도 있는, 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또 맹점도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나 그 정청래 대표 뭐 허리 많은 친청계 인사들이 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3인 이상 고민정 의원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올 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인 6인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이제 뭐 당무위나 이제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예. 그쪽에서는 이제 3인 이상이 되면 이제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3명 가지고 하는데 그 3명까지 하는 것은 작년에 이제 당무위원회에서 선호 투표를 간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정청래 쪽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당헌 당규까지는 고치지 않았지 않느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 핵심.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보시기엔 논란이 될 만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뭐 앞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예. 말씀했듯이 예. 본인이 작년에 이제 이 선호 투표제는 아니었지만 그때는 후보가 2사람이니까 네. 한 방에 그냥 가반 그렇죠. 결과가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그쪽에서 당무위원회 결과가 이제 그걸 룰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예.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정청래 대표 진영이 약간은 이제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가 설득력이 있죠. 떨어집니까? 인정해야 돼요. 다만 예. 당헌 당규를 고치지 않은 부분은 예. 있습니다. 근데 당헌 당규가 안 되더라도 선관위의 이런 룰 세팅 이 부분은 당헌 당규에 세밀하게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크게 또 논란거리는 아니라고 봐야죠. 그 첫 화면에 정청래 전 대표께서 좀 뭐 호소하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예.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시절 24년 6월에 최초로 이제 선호투표제가 우리 당헌 당규상 들어오는 네. 당무위 의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4년 6월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의 당헌 당규를 네. 우리 당원 84%가 동의해줬다며 굉장히 환영하는 내용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년 7월에 이 당무위 의결 선호투표제를 당대표 경선 룰로 확정하는 게 있었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당헌 당규상 이게 좀 더 수정이 필요하다. 네. 유권 해석을 우리가 당무위 의결로 유권 해석을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걸 당사자들이 알았잖아요. 1년 동안 자기들이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바꿨어야죠. 당헌 당규를. 예. 그런데 요걸 제가 핵심적으로 왜 정청래 대표 쪽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유력 후보는 3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인데 네. 이 선호투표제 하면서 한 진영에서 지금 사실상 8.17 민주당 전당대회는 노선투쟁이에요. 권력투쟁의 일환이거든 저게. 근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정청래 당대표, 친정집 당대표랑 실제로 국정 운영하기 힘들더라. 예. 앞으로 집권 2년 차에 내가 이 뭐 호남 반도체도 투자도 하고 메가 프로젝트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당이 뒷받침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힘들다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이제 미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영에서 가령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영 입장에서는 3명 선호투표는 한 번 김민석 1번 주고 예. 2번 송영길 줘버리면 정청래는 갈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1차에서 가반수가 안 나오더라도 정청래 몫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네.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씩 두들겨 맞습니다. 말은 많이 맞는 아픕니다. 이야기예요. 지금 맞아요? 맞는 이야기. 2대1, 3대1로 2대1로 이제 싸우는 결과가 되죠. 결과는. 예. 그럼 아픈 소리 좀 할 만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님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전투력이라든가 네. 성명성이라든가 되게 존중하고 좋아하는데 지금 현재 저렇게 본인이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정말 우리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1년 동안 당대표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1년의 결과로 지금 연임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2대1, 3대1이 되었다면 여기에는 본인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지난 1년간 당대표로서의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있는 거고 그 2대1, 3대1은 그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 본인 스스로 자초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억울하시겠죠. 예. 억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전임 당대표로서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오늘 쓴소리 많이 하시고 정청래 전 대표 좋아한다 그러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혼나겠는데요. 네, 친명과 각을 세우던 김어준 씨가 어제 김민석 전 총리를 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이것을 놓고 정청래 전 대표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하지만 코아는 지지층이 어머 하고 팔짱을 낀 거예요. 등까지는 안 돌렸는데 팔짱을 껴버린 거예요. 김민석 왜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어? 감기약 먹고 잤어? 이런 의혹 제기 있잖아요. 네. 네.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막 눌렀다고.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전대 표결을 못한 것, 전대 표결을 못한 것, 예. 이 정도 아닌가요? 쉽게 예, 그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 팩트 아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거 제가 말한 게 다 사실이잖아요. 그냥 예. 그 정도를 뭐 알면 되지. 네, 저는 뭐 그 정도. 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헐레벌떡 개엄한 밤에 국회로 뛰어들어오는 김민석 전 총리의 모습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 친청의 네거티브 공략 핵심 포인트였는데 사실상 좀 무력화시켰군요. 제가 공교롭게 예. 며칠 전 YTN 이 예. 방송에 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요 며칠 상간을 고림, 모원, 사면초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 처지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선거는 초반에 기세에 눌려버리면 예. 결과 보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초치에 오찬하니까 뭐 친문 인사들도 뭐 다들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요. 또 뭐 가장 본인의 정청래 대표의 가장 큰 응원군인 김어준 방송인도 뭐 이 방송하기 전에는 어디가 있었어요? 프랑스 식당 개업한다고 가 있었어요. 예. 식당 개업한다고 갔다 오시더니 사실상 어제 저 부분은 김어준 방송을 통해서 김인석 전 총리의 재작년 비상계엄에 표결 참여하지 못한 그 면죄부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김어준 방송이 예. 더 그냥 정리를 해준 그런 그림이에요. 정리를 해준 겁니까? 그런 거죠. 예.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사람은 이제 유시민 작가인데 요즘 유시민 작가도 뭐 재건축 정축론 이야기 해놓고 이제 한동안 시애틀 마우스하고 입 닫고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이런 때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일을 크게 벌려놨고 또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고 예. 대통령 자신이 이 사람하고는 좀 불편하더라. 그런 입장을 사실상 공론화된 마당이니까 이런 때는 정청래 당대표가 그냥 하늘 한번 이리 쳐다보고 예. 긴 호흡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죠.
불출마하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런 마지막 고민이 그 대목이 남았으리라고 봅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지 그렇죠.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막판 고심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시군요. 어쨌든 지금 친청계에서는 표결을 안 한 건 팩트다. 이렇게 이제 계속 공세를 펴고 있는데 사실 김원희 의원께서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계엄의 밤에 김민석 전 총리 뛰어오는 거 봤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YTN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뉴스공장에서 그 김어준 총수가 이성윤에게 이 문제는 됐다. 사과하고 마무리 지어라라고 하는 공고의 말을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성윤 최고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이 문제를 좀 일단락 짓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2시간 동안 뭐 했냐? 결국 투표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좀 거시기하다. 이런 거는 좀 책임 있는 정치인답게 정리를 해줘야지. 저는 이 사건 보면서 타진요 사건이 생각났어요. 타진요가 입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보여줬는데 그 뒤로도 그걸 안 믿고 계속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책임을 다 물었잖아요. 이성윤 최고께서 이 상황을 계속 이렇게 몰고 간다면 결국 당원들로부터 책임을 묻게 될 거다. 그는 그래서 엄중히 좀 이 상황을 봤으면 좋겠고. 근데 표결을 안 한 건 팩트다. 이런 공세를 펴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표결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제가 확인해 봤는데 한 17, 18명쯤 됩니다. 그때 비상계엄할 줄을 몰랐으니까 외국에 나가서 의원회견을 하던 분들도 꽤 있었고요. 지방에서 지역 활동하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산자중기위,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간사를 그때 맡고 있었는데 저희 상임에서도 한 분이 지방에 계시다가 결국 새벽 3시에 오셔가지고 표결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탄핵 집회부터 시작해서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멸사헌신적으로 이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분께는 아마 표결을 못한 그 어떤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진짜 두려워서 안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두려워서 그날 도망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의심은 깨졌잖아요. 표결은 못했지만. 그러면 감싸 안아줘야죠. 핵심적인 의심은 해소가 된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뒷단의 문제는 동지적 관계로서 같이 해소해 나가면 될 일을 그거를 표결을 참여 안 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당심에는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니 이걸 봄으로써 이제 그 가장 큰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네거티브였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해결됐으니 김민석 전 총리께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김성태 전 의원께서 뭐 고립무원이다 이런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정말 불출마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그야말로 당내에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장외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비판이 세게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의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호칭도 성도 빼고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이 사람인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화면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생 말고 나라 싸우자. 처분이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입니다. 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검찰 해체와 보안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네, 뭐 최근에 장외 집회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피켓 팻말을 놓고 대통령에 대한 존칭도 없이 뭐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배재고 사태 관련해서 이런 문구를 든 것을 놓고 좀 격앙된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 부분은 조금 이제 그래도 제1야당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품격과 또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배재거 야구단 사태가 이제 벌어진 그 문제는 이제 교육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성찰하고 또 그런 또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제 학생들 간에 또 학교 측 간에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너무 과잉되게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진영 또 논리를 만들고 또 이걸 갖다 또 정치적으로 또 앞으로 판이 커지는 어떤 그런 상황, 그거는 저는 배제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동욱 대표가 생각한 그런 배재고등학교 학생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기득권 세력들이 린치를 가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장동욱 대표가 항의를 하는 건데 항의를 하시더라도 저렇게 사실상 앞에 이자만 빠졌지만은 제명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말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거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피켓이죠. 김성태 전 의원님 하면은 야성의 정치로도 불리고 단식 투쟁도 하셨고 야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보수가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셨던 분으로 좀 대표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6.3 선거 결과는 이제 절대 권력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폭주하는 입법 권력에 대한 국민적 견제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여전히 제1야당이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고 자성과 반성 성찰로서 당을 변화시키는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그런 따끔한 채찍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럼 6.3 선거 이후에 지금 징계 논란이나 또 물론 그 사이에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있었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렇게 밖으로 자꾸 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여대 야세 정국에서 정말 국회에서 지금 현재 정진식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당의 힘을 이제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죠. 그런데 이게 저리 되면은 원내대표는 또 장동욱 당대표의 저는 장애투쟁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있고 이를 되면은 당이 분란이 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 비판하고 거대 입법 걸린 민주당을 상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어떤 그런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장동욱 대표가 오늘은 광주로 간다고 합니다.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을 만나서 최근에 그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 문제를 좀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형소법 오늘 발의를 한다는 계획이죠? 네, 원칙적으로 보안 수사권 폐지의 방향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번 사건처럼 이제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분들에 대한 강한 이 사후에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면 될 일이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논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하는 분명한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9월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정청래 당시 당대표가 수성머리 밥상에 검찰 해체 상차림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개혁이 본인이 이제 가장 큰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갖다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출범시키지만은 이 형사사법 체계에 만일 조그마한 혼란이라도 발생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고 또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경찰 수사권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경찰이 수사권 정권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가지고 또 누구든 인정할 때까지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최소한의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정도는 민주당도 이걸 좀 일정 부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정치가 돼야지 앞으로 봐요. 선악권 반도체 적을 하더라도 전력 문제, 산업용수 문제
이게 원전 아니면 해결 없습니까? 여전히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 이런 것도 철회하고 4대강 보호 이런 것도 이제 MB가 그 물자원의 소중함을 이미 일치한 거. 이 해체쇼 안 하겠다.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 이런 거 민주당이 앞장서 좀 풀겠다. 일이 돼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는 미묘한 좀 변화 분위기도 감지되거든요. 뭐 정성호 장관도 좀 여러 숙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고요. 분위기가 변동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관되게 얘기하신 것도 있고 보안 수사권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있습니다. 우리 당이 무슨 뭐 공산 독재 정권도 아니고 뭐 하나 정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 아니고 여전히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적이 좀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들이 있긴 한데 당의 전체적인 의견 자체가 계속 지금 논의만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곧 있으면 공수처이나 다 이제 들어서 해야 되는데 10월이면 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을 바꿀 때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췄다가는 이제 그 후속 조치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책임 있게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밀고 간다는 게 당의 스탠스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축구 챔피언을 향한 여정 북중미 월드컵 8강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유럽팀의 강세가 돋보이는데요. 8강 중 6자리를 차지했고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각각 한 팀씩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부터 펼쳐지는 8강전 절대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먼저 내일 오전 5시 프랑스와 모로코가 맞붙는데요.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4강전의 리턴 매치입니다. 당시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진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프랑스의 벽을 넘지는 못했는데요. 내일도 프랑스의 음바페, 모로코의 하키미 등 4년 전 주축 선수들이 다시 맞붙습니다. 프랑스가 이번에도 한 수 위의 실력을 보여줄지, 모로코가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1일에는 스페인과 벨기에가 40년 만에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다시 만납니다. 스페인은 월드컵 6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최강 방패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벨기에는 트럼프 입김 논란을 일으킨 미국을 4대1로 참교육하며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요.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의 최강 방패와 벨기에 황금 세대의 라스트 댄스가 빚어낼 명승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12일에는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격돌합니다. 이 경기는 이번 대회 득점왕에 도전하는 홀란과 케인의 화력 대결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홀란은 5경기 7득점으로 현재 2위, 그리고 케인은 5경기 6득점으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은 잉글랜드가 7승 2무 2패로 앞서지만 노르웨이는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첫 8강에 오른 만큼 얕볼 수 없는 상대인데요. 축구 종가 잉글랜드와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의 맞대결, 8강 최대 빅매치로 꼽힙니다.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72년 만에 8강에 올라온 스위스의 경기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리오넬 메시의 활약인데요.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도 5경기 8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스위스를 상대로 58년 만에 월드컵 단일 대회 2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아르헨티나가 앞서지만 아르헨티나는 카보베르데, 이집트에게 2골씩 헌납하며 수비 약점을 보인 바 있는데요.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아르헨티나와 탄탄한 조직력의 스위스, 이 빅매치는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각각의 이유로 경기에 나서는 8팀, 공은 둥글다는 말처럼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축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란, 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2항 등에 따른 중개 허가 결정 및 방송사의 추가 중개 신청에 따른 허가 결정에 의하여 오늘 공판기일이 중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 3항 등에 따라 선고 전부를 속기하고 녹음할 것을 명합니다. 그럼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6도 6,500호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상고인은 피고인과 특별검사입니다.
이유 이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인 도피 교사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통제 등으로 인한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 사건에 관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 둘째,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하여서는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인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하여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지,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죄가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여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한지에 관하여 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정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제2의 범죄, 즉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대통령이 피의자인 사건을 접수하거나 관련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등의 기본적인 수사상 조치는 재직 중에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일정한 직무 범죄인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은 관련 범죄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개시 단계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범죄 인지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접이라고 하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것을 말하고, 관련성은 수사의 대상, 수사의 과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 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하였습니다.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이 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이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이 범죄가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피의자로 한 고발장을 수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수처가 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은 적법합니다. 한편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의 본래의 수사 대상으로 설정한 공수처법의 취지를 우회하여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형식상으로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면서 구체적인 관련 범죄의 혐의를 알게 된 경우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내란 우두머리죄 수사를 목적으로 형식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수사를 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서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직접 관련성 또한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서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압수수색을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요청과 군사상 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두 개의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승낙 거부권의 형사 요건과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가 책임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좌우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란 국가의 안전보장, 국방통일 외교상의 이익, 헌법적 기본질서의 유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한 군사상 편의 등에 따른 추상적인 비공개 필요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그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영장 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승낙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원심은 해당 장소의 책임자인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더라도 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수색영장의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 이유와 특별검사의 상고 이유는 피고인이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등에 관한 국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것인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사용한 뒤 이를 폐기한 것인지, 대통령 비서실 해외 홍보비서관으로 하여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보자료를 작성하여 전파하게 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군 사령관들의 비하폰 통화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는지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대체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정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유효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